명의 연예인을 우리가 뭐 비판하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연좌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아니 매국했던 당사자에 대한 단죄를 한 적도 없는데 뭔 연좌제 타령이냐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애초에 그렇잖아. 맞아. 심지어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사실상 연좌제에 적용받고 있습니다. 맞죠? 있죠. 예, 틀린 맞아요. 말 아닙니다. 예. 근데 지금 연좌제 타령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일 청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한 적이 없는 우리 사회이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오랜만에 매불쇼를 찾아주셨습니다. 역사 독립군 백이성 선생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백이성 진짜. 역사 오랜만에 독립군입니다. 예. 뵙겠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예. 또 이게 너무 과열 양상으로 갈까봐 제가 걱정인데 차분하게 내용 잘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예, 과열 양상. 열이 좀 많은 분이에요. 맞아요. 열이 좀 말씀 왜냐하면 많아지시고. 건강이 조금 제가 항상 걱정되기 때문에 미리 예, 말씀드린 예. 겁니다. 건강은 어떠신지부터 일단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 많은 분들이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일요일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요. 아유. 예, 지금 고속도로에서 막 뒤에서 쳐받아가지고. 아유 가뜩이나 예, 건강 안 그래서 좋으셨는데. 그 교통사고를 당해서 월, 화, 수 3일 동안 지금 입원해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병원에 특별 허락을 받고 예? 제가 나왔습니다. 수요일이잖아. 예, 수요일입니다. 예, 병원에서 오셨다. 예. 예. 하는데 지금 오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재용님이 부르셨잖아요. 아니 나는 이런 거는 뭐. 아, 난 내가 건강 얘기한 거는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요. 조금 아프셔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뭐 논란은 무슨. 괜찮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말씀을 하시면은 하셨으면은 당연히 다음 기회로 했을 때는 아니 그 진짜 이게 난 입원하신 줄 알았어. 그냥 예. 가수 백이성을 부르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잘못했습니다. 예. 괜찮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지금 굉장히 핫한데 일단 네. 출발하기 전에 네. 하나 좀 살펴볼 텐데. 네, 너무 화가 나서 오늘 아, 왔습니다. 화 많이 아, 나네요. 네. 너무 화가 났어요. 자, 네. 제가 리드 멘트를 조금 했는데 네. 제가 좀 합당한 얘기를 한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예, 어떤 예. 한 연예인을 뭐 비판하자는 시간 아니다. 예. 연좌제 운운하지 마라. 아니, 난 그 오히려 연예인도 비판하고 싶어요. 아 그분도 예, 아, 그분도 하나 비판하고 틀린 거고. 싶어요. 자, 내가 이렇게 예. 확인한 거야. 예. 내 얘기고는 틀렸고 예. 연좌제 운운하지 마라. 언제 예. 한번 당사자도 단죄한 적이 있느냐? 예. 독립 유공자분들이 연좌제 적용받고 있다. 예.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저희가 제가 일단 부산에서 성장할 때에 어른들이 술만 먹으면 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뭘로 찔러 죽여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셨어요. 아유 너무 거칠다. 자식들은 죽여야 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음. 격렬한 증오 표현이거든요. 네. 그분들 지금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아니 극우 집회 그거 들고 나온 스님이 예, 있었잖아요. 그거 그 성호 스님인가 누가. 맨날 그거 태극기 집회 가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연좌제 하지 말자면서요. 제가 여기 나와서 누구 처남이다, 누구 사위다, 누구 아들이다 그러면은 니 왜 연좌제 아 하냐? 맞아. 근데 자기네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 어렸을 때부터 늘 그랬잖아요. 그래. 뭘 연좌제 하지 말자고 이상한 소리를 합니까? 맞아. 아니 그럴 것 같으면은 하영미 씨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나오지도 말아야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야 건강 안 좋으시니까 너가 옆에서 야 건강 안 좋으시니까 너가 좀 수발을 들면서 알았지? 알겠습니다. 진짜 예, 내가 예, 진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이거는 알았지? 예, 예. 건강이 그래도 제일 중요하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 백이성 강사님에게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우 하영 어떤 분인지 한번 좀 사진을 띄워주실까요? 네. 최근에 그 참교육에 또 잠깐 음. 나와가지고 넷플릭스 1위를 하셨던 그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그리고 예. 이제 중증 외상센터가 굉장히 인기가 우리도 다룰 정도로 인기 맞습니다. 많았잖아. 이게 그 네. 시즌 2까지 나오는 것 같던데. 맞아요. 근데 지금 요 사진보다 아마 중증 외상센터 그 간호사 역할로 나오신 그 사진을 보시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네. 그리고 요즘 천장님. 주인공으로 엄청 뜨고 있어. 그래서 엄청 핫한 배우입니다. 네네네. 요즘. 광고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요. 광고도 많이 했고. 예, 예. 아까 우리 민동기 기자님이 근데 누군데 막 이래가지고 제가 좀 길게 설명한 겁니다. 아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엄청 같구만. 엄청 지금 뜨거워.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엄청 스타야. 네네네. 전장미.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워낙에 핫하니까 예능 프로그램 출연도 또 많이 해요. 홍보차. 네. 근데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발언이 이제 문제의 출발점이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 언니 모두 의사다. 증조 할아버지는 내가 듣기로는 양의학을 일본에 가서 배워오시고 한양에 개원을 하신 첫
의사셨다고 들었다. 네. 근데 이런 이제 관련 발언들을 반복적으로 좀 많이 하고 부름도 받고 와 뭔가 좀 엘리트 집안이구나 이런 이미지도 많이 심어졌습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었어요. 예. 아, 굉장히 그래서 뭔가 더 커졌구나. 자랑스럽게 예. 얘기를 했고 예. 이 소비도 의도한 대로 소비가 됐어요. 예. 실제로. 예. 예. 그런데 이제 온라인에서 이 발언을 착안해가지고 이거 일제 강점기 때 의사였으면 의사했던 사람 안상호 아니야? 라고 이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제가 썼습니다. 시작이 제가 아. 커뮤니티에 썼습니다. 시작이 이분이었어? 그래요? 제가 그래? 썼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와, 이게 대단해. 이 사람이 역사 독립군이라니까. 그랬어? 제가 썼습니다. 제가. 네. 와, 나 이건 제가 커뮤니티에다가 나 이거 모르고 소비했어. 제가 썼습니다.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안상호. 와, 대박이다. 야, 예. 이거 우연히 왔는데 원조 집에 왔네. 아니, 뭔가 이거 맛있게 보였고 들어갔는데 집이야. 와. 8월 7일 날 와, 제가 뭐야. 그걸 듣고 이거 혹시 안상호 아니야? 내가 와. 이렇게 썼습니다. 하영 씨는 예. 하씨라고 생각 안 예. 했어요? 아니요, 저기 그게 안상호고 그 대박이네. 명위키를 찾아보니까 안하영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구나. 자, 이렇게 된 겁니다. 대박이다. 근데 이거 대박이다. 대박이야. 야, 건강 챙겨 너는. 대박이야. 진짜 몰랐던 그래서 거야,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거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그러자 소속사가 바로 입장을 냅니다. 네. 사실무근이다. 의혹 제기는 사실무근이다. 그래서 이제 백이성 너 정말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너 같은 놈이 정말 우리 사회에 악이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줄 그러자 모르고. 이게 살이 더 붙으면서 보강이 되는 거예요. 의혹이. 그러자 이게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던지 하영 소속사가 입장문을 다시 냅니다. 자, 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선생이 1916년 대정 친목회의 평의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 있는 기록이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사실무근이라고 성급히 답변하여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네, 이제는 그러면 확정이 된 겁니다. 의혹 제기가 사실로 확정이 된 거고 우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안상호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다시 사진 좀 띄워주시면은 네, 자 일본에서 의대를 나온 것 같네요. 자해의학 전문학. 그 자세한 걸 이따가 좀 설명 예.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친일 단체 대정 실업 친목회에 몇 안 되는 간부 중 한 사람이었더라고요. 자, 그럼 대정 실업 친목회가 어떤 단체인지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1916년 11월에 설립이 됐고요. 고문이 이완용입니다. 그리고 끝났네 저기서. 네, 회장은 민영기고요. 끝났어. 이 단체의 성격이 일제는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여론을 형성하고 산업진흥을 독려하기 위해서 이 대정실업 친목회 설립을 인가했고요. 3.1 운동 이후에 조선인 상류층 친일 단체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떤 역사학자는 이 안상호를 친일파로 단정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분들도 그렇죠. 있는데 네. 봤더니 안상호가요. 예. 아니 저 대정이 다이쇼 그 다이쇼. 맞아,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맞아요. 다이쇼. 예. 그 이름 자체부터 아주 예. 히로이토 저가 아버지. 그렇죠. 예. 자, 이따 다 나올 거예요. 예. 그 진짜로 그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가 안상호를 친일파로 단정 짓지 마라. 그렇게 규정하는 위험하다. 위험하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친일 인명 사전에는 등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등재가 안 됐어. 자 그런데 안상호는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에서 내선 일체의 모범 사례로 소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거기 이거 봐봐. 완전히 내지화된 의사 안상호 씨의 가정. 이때 이제 안상호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아니 어떻게 이걸 친일파로 규정 안 할 수가 있는지 나는 의아하거든. 나는 학자도 아닌데 의아해. 인터뷰 내용 소개해 주시죠. 네, 나는 일본 사람과 똑같다. 지금 조선 옷은 한 벌도 없고 매운 음식은 조금도 못 먹는다. 오남매의 자녀들은 집에서 전적으로 일본어만 사용하며 조선말은 전혀 하지 못한다. 자녀들을 완전한 일본인 가정으로 키우고 있다. 조선 사람과는 그리 상종하는 일이 없으므로 불편한 것은 없다. 자, 흥분자 자제하시고 일단 어떤 인물인지 역사적 배경부터 편안하게 이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 일본에 그 유학을 갔습니다. 의학으로. 안상호가? 예, 자해의학 전문학원이라는 곳에 유학으로 갔는데 가서 일본에 대한 모든 걸 배워와서 우리나라의 발전에 기여하라 했더니 그 동료랑 같이 갔는데 그 동료는 실제로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 그랬어요. 일본화 돼버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의친왕이라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요. 의친왕. 고종의 예, 고종의 아들. 고종의 아들. 네. 고종 아들 중에 가장 문제야. 그리고 가장 문제하기도 하지만 항일 의식이 가장 뛰어났던 사람. 예. 예.
품행이 영 방정하지 못해요. 예, 그래 이제 친하게 지냈는데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업적을 쌓고 뭐 서양 의학도 강의하고 뭐 이러고 지내다가 고종이 1919년 1월 21일 날 아침에 쓰러져요. 고종이. 고종이 1월 21일 날 아침 새벽 6시에 쓰러집니다. 네. 쓰러지니까 그 시의회 의들이 달라들어서 고치려고 했습니다만 안 되니 선임 서양 의학을 배워왔던 안상호에게 부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밖에 있던 안상호가 뛰어 들어옵니다. 예, 뛰어 들어오는데 사실은 그 뛰어 들어오는 것도 에이 또 뭐 하려고 또 부르노 이런 식으로 해서 뛰어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별것도 아닌데 계속 불렀다는 거죠 그 전에. 예, 그냥 이제 별것도 아닌데 왜 이걸 너그 힘으로 고쳐야지 뭐 이러면서 왔는데 그러고 나서 한 3시간 동안은 지금 미스테리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러다 보니 수많은 조선 민중 사이에서 고종이 안상호에게 독살당했다라는 말이 돌기 시작해요. 아, 그럼 거기서 이제 결국은 사망을 했는데 그래서 이 독살설이 나오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3가지 근거 때문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건데요. 우선 여기 혓바닥하고 이빨이 완전히 녹았고 꺼멓게 타버렸습니다. 아침에 단술 그러니까 식혜를 한 잔 드셨는데 식혜를 한 잔 드셨는데 혓바닥하고 이 목부까지 전부 다 검은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요게 2번째 증거죠. 요게 첫 번째 증거고 요게 2번째 증거고 그다음에 양 팔하고 다리가 너무 뚱뚱 부어가지고 그 이 두루마기가 넓잖아요. 용포자락이 네. 넓은데도 불구하고 이 그를 꽉 채워가지고 그 정도. 나중에는 칼로 이 가위로 잘라내가지고 벗겨낼 정도로 그렇게 퉁퉁 부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럼 독살 일단은 지금 설로 돼 있는데 네네. 솔직히 그러면 우리 역사 독립군 입장에서는 약간 그 사실에 가깝다고 보는 입장이신가 보네. 네, 함부로 속단할 건 속단할 건 아니고. 아니지만 저는 좀 거기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토록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 증세로 왜 죽습니까? 제가 고종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그래요. 건강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건강을 했느냐? 내가 건강해야지만이 반드시 나라를 되찾는다 언젠가는. 그래서 한 5년 안에 되찾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강관리를 충실히 하고 늘 코치를 고용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했었어요. 물론 배정자 같은 애들도 옆에 있었지만 그래 뭐야 하던 사람이 갑자기 식혜 한 잔에 그렇게 될 리가 없거든. 그리고 식혜를 만들어서 가져온 시녀 그리고 식혜를 갖다 바친 그러니까 진어했던 시녀라고 그러는데 그 둘이가 미확인 소문이긴 한데 나중에 죽었어요. 3일 뒤에. 그래? 바로. 19살, 21살짜리가 둘이가 죽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리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식혜를 갖다 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이완용이야. 갖다 주라고 명령. 이완용이 시켰어? 예, 이완용이가 그 뭐라서 시킨 거예요. 그럼 밝혀진 거예요? 예, 시켰다는 그렇습니다. 것까지는? 이완용이 시킨 것까지 밝혀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보니까 그 덕혜옹주가 예. 계속 그 독살에 대한 위험을 얘기하고 다녔대. 예, 이방자 여사 그러니까 그 나중에 우리 저 영친왕하고 결혼한 이방자 여사도 자기 회고록에. 회고록에다 그렇게 써놨어. 썼어요. 안상호가 죽였다. 그렇게 안상호가 나와? 예, 조선 총독부가 시킨 혐의로 인해서 안상호가 독약을 타서 죽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누가 썼다고요? 이방자 여사가. 이방자가 누구야? 영친왕의 부인이죠. 영친왕의 부인. 예. 원래 일본 사람. 그 이제 자기 여동생은 일본의 그 뭐야 저기 황태자랑 결혼하고 자기는 영친왕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알겠습니다. 됐죠. 자, 예. 어디까지나 이건 뭐 설입니다, 여러분. 뭐 단정 짓지는 썰입니다. 않았습니다. 썰. 그런데 네. 한 번도 이 고종 독살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나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 그랬어. 그러니까 썰이라고 해도 나는 못 믿겠어요. 아. 어떤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놈들 아닙니까? 어. 당시에 여러 가지 정세를 봤을 때 좀 고종을 구태여 죽일 필요까지는 있었느냐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썰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그 안상호가 그 이후의 행보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이후의 행보는 보시다시피입니다. 어떻게든 일본 사람으로 살았다. 예. 그래, 최고의 기득권으로 살았구나. 예, 원래 이 종로에 안상호 내과라는 그 병원이 있었습니다. 안상호 내과. 예. 근데 이게 1918년까지 운영되거든요. 1918년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이 병원이 또 넘어가요. 병원을 팔아먹은 거죠. 우리 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노년에 또 병원 팔고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네. 예. 돈 벌 만큼 벌었다. 돈을 이제 많이 더 이상 벌어서. 손이 떨려서 진료 못하겠다. 은퇴라고 보면 될까요? 그럼 뭐 아니 그 전에 예. 그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그 이재명 열사가 이완용이 저격했을 때 맞아요. 그걸 치료해서 예, 예. 살려줬다는. 예, 그거는 이제 이완용이. 1909년 그러니까 그 고종 황제 10년 전이죠. 돌아가시기 1909년도에 전에. 12월 22일 날 이재명 의사가 네. 그 명동성당에서
벨기에 국왕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에 참여하고 나오던 그 이완용을 참여하러 왔던 이완용을 기사를 찔러 죽이고 다시 이완용을 3차례 찔렀습니다. 네. 여기 왼쪽 가슴, 왼쪽 어깨, 그리고 왼쪽 옆구리. 주로 왼쪽을 이렇게 아마 이런 식으로 아마 막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찔렀는데 그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잘 된 수술로 인해서 이완용이 기적적으로 살아납니다. 3일간의 수술. 역사상 최고의 수술로 예.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된 외과 수술이었어요. 예. 나쁜 놈 오래 살아. 예. 가장 잘 된 외과 수술. 그때 당시에 6명의 의사 중에 1명입니다. 안상홍이. 그때 그 예. 수술실에 들어갔어? 예, 6명. 그리고 그 6명 중에 그 퇴원하고 난 뒤까지 계속 1년간 살피면서 이 이완용을 완전히 회복되게끔 도와주었던 사람이 안상호입니다. 그래? 예, 왕진을 가가지고. 6명 중에서도 예. 그 이래도 친일이 아닙니까? 역사적으로 비중이 있는 인물이네. 예. 아니 이래도 친일이 아니냐고요. 인명사전에서 왜 빠졌을까요? 왜 관직 빠졌어? 위주로 기준을 삼아서 그랬을까? 그게 관직하고 경제인 위주로 네. 임명사전을 씁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 책에다가는 전문직도 다 적어놨거든요. 여긴 전문직이 들어가. 제가 전문직까지 싹 다 적어놨거든요. 여기 전문직 다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매불쇼에 한번 출연하겠다고 했을 때 최웅님이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하면 안 그렇지. 인기 없는데 제가 정말 오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어요. 이것 때문에 오셨네. 최웅님이 거절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오늘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하겠다고 이게 소개를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때. 그것도 뭐. 야, 그러면 그때 안상호 씨의 실체가 더 예. 매불쇼가 성지가 될 수 있었는데. 야, 오늘 환자복 갈아입으시면서 내가 오늘 내가 기필코 내가 독립군의 심정으로. 독립군의 심정으로 나는 또 이제 하영하고 같이 가야 돼. 정말 댓글에 지금 재웅님 욕 엄청 써놨죠. 하영 욕은 하나도 없어요. 좋아진다. 다 내 욕이야. 하영 욕 진짜 단 하나도 없어 지금. 제가 3월달에 이거를 한번 얘기하겠다고 나를 출연시켜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다음 그때 기회에 모시겠습니다. 나름의 또 그 이슈가 뭐가 있었어. 아무튼 내가 그 얘기까지 하면 좀 미국이 그러니까. 이란을 쳐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튼. 네. 이게 어마어마한 친일이네. 진짜 무게감이 있는 사람. 아니 그리고 역사적으로 굉장히 비중이 있네. 예,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인만 여기 그 친일파 임명사전 그랬구나. 708인에 적는 바람에 전문직 뭐 의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거는 시대의 아픔으로서 어쩔 수 없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문직을 뺀 거라면 그건 문제 있는데. 그 전문직을 빼버려서 왜 그러냐 하면은 전문직을 빼는 것까지 내가 뭐 그렇다 치는데 그런 이유라면 그건 문제 있지. 예, 전문직을 왜 뺐냐 하면은 보수 세력들이 어마어마하게 저항했어요. 왜 전문직 네가 전문직의 삶을 살아봤느냐? 우리 최강욱 의원님처럼 변호사의 삶을 살아봤냐 이거지. 최강욱 변호사의 삶을 살면 어쩔 수 없는 친일이라는 것도 있다. 협박당해서 친일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뭐 노래 만드는 사람이라든가 문학가라든가 그 다음에 뭐 경제인, 기업인 그리고 정치 관료 이런 사람들은 다 708인 안에 거의 다 들어갔는데 전문직은 좀 많이 빠진 상황이에요. 이게 예. 진짜 아니, 전문직이라고 하면 의사 말고 뭐가 있어요? 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있죠. 예. 변호사들은 토지 측량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전문기술자들. 예, 그다음에 뭐 전문적으로 만드는 사람들, 그 제조업자들 이런 사람들. 선생님 예. 근데 지금 이제 예. 큰일 났네요. 지금 조불쇼에서 매국쇼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커졌다는데. 외국 쇼는 참기가. 내 생일도 하필이면 또 그 국시일이거든요. 8월 29일. 곧 다가오는군요. 아이고 예. 딱 맞네.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행복해하시니까. 오늘 목적을 달성했어요. 네. 자, 그리고 증조부 안상호는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됐죠. 네네. 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 할아버지 안부호라고 있어요. 안부호. 안상호의 아빠? 안상호의 아들. 예. 안상호의 아들. 하영의 할아버지. 예. 자, 저 기간 동안에 이제 소록도에서 의사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예. 저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49년. 한센인들에 대한 인권 유린이 소록도에서 자행됐던 기간이에요. 저 기간이. 저 기간에 저기서 강제 실험해놓고. 실험이 되고 예. 강제 수술, 강제 실험, 인권 유린이 어마어마했던 시기거든요. 예. 요것도 근데 안부호가 그런 짓에 가담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네. 시기가 겹친다는 겁니다. 예. 예, 소록도 사건. 자, 여러분, 저때 소록도의 소장이 소록도라는 데가 이제 전남 고흥군, 예, 송영길 대표 고향이죠. 전남 고흥군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예민한 시기예요. 왜? 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험합니다. 아니 뭐
네. 뭐 고향이니까. 안 돼요. 예. 네. 박지성 선수 고향이라고 아,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 고흥군의 그 끄트머리에 보면은 작은 사슴이 누워 있는 것 같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경치가 되게 좋았는데 여기를 일제 작은 사슴. 총독부가 한센병자들을 전부 다 이 그 소위 말하는 나병 환자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아예 섬에다 격리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소록도 하면 한센병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이미 1943년도에 한센병은 유전되지 않는다. 한센병이 걸렸더라도 전염되지 않는다. 자기 자식 아니 전염은 되는데 저 자식을 낳은 행위만 가지고는 그 자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걸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정설로 됐었어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김상태라는 소장이 있었는데 김상태 소장이 내려가서 1949년도부터 54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인권 유린을 자행합니다. 김상태 소장이 자기도 의사였을 뿐 아니라 그때 같이 갔던 의사가 3명입니다. 3명 중에 하나가 안부호예요. 와. 안부호하고 김상태하고 나머지 1명밖에 없어. 그러면은 그 수많은 몇천 명 되는 그 나병 환자를 김상태 혼자서 다 인권 유린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뭐 거세하고 강제 거세하고 뭐 강제 자궁 적출하고 뭐 강제 낙태시키고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지금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전해져 오고 있다고요. 그러면은 안부호도 의사 선생으로서 뭔가 역할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강한 의혹을 보여주는데 증거 물증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단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저는 정말 그거는 비판하고 싶습니다. 진짜. 듣고 보니까 이거를 단정짓지 못하게 하는 게 내가 볼 때 악의 편인 것 같아. 듣고 보니까 고종 독살설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썰일 뿐이고, 자, 그럼 보세요. 고종 독살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썰일 뿐이잖아요. 그렇지. 그죠? 근데 왜 고종 독살설이 아니다라는 거에 모든 초점을 맞춰서 안상호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그러네. 아니, 듣고 보니까 진짜 그러네. 안부호가 나는 그냥 소록도에 같이 갔던 3명의 의사 선생일 뿐입니다. 3명의 의사 선생님 몇천 명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좀 그래 됐는지 나는 거기에 가담 안 했어요. 그걸 누가 믿어줍니까 그거를? 무려 그게 말이 됩니까? 5년이 있었더라고. 5년. 예, 기대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49년부터 54년까지가 이것도 물증이 없어가지고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또 뭐 사자 명예훼손이고 뭐 어쩌고 이럴 건데 저 보십시오. 49년도부터 54년이 정확하게 뭐예요? 정확하게 전쟁 시기. 전쟁 시기 아닙니까? 전쟁 시기에 저 한반도 남쪽 끝에 그 왜 떨어진 섬에 가 있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의적으로 징집을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그렇습니까? 15세에서 60세까지의 모든 남성은 전부 다 징집 대상입니다, 당시에. 그러면 안부호뿐만 아니라 모든 친일파들도 다 징집 대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왜 소록도에 가서 처박혀 있냐 말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건으로 사자 명예훼손이니 뭐니 소송이 걸린다면 제가 전액 다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썰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좀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를 좀 흥분 안 할 수가 없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채널에서도 제가 18친일파라는 거를 지금 연재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친일파는 18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8명의 친일파. 18명. 예, 18명. 또 오해하신다. 친일파. 18. 그거를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안상호예요. 와, 그 중에 하나가. 예. 이게 듣고 보니까 나는 처음에는 어떻게 안상호까지 알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듣고 보니까 비중이 있어 역사적으로. 그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단 한 번도 우리가 배운 적 없고 배운 적 없으니까 단 한 번도 처단한 적이 없습니다. 청산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집안이 정말 최고의 집안인 양 자랑하고 다녔던 거야. 그거는 부러움의 대상이 됐던 거고. 그게 대대적으로 내려왔겠죠. 제가 그거를 바로 지적하고 싶어요. 그걸 지적해야 돼 이제는. 그거를 나이가 33이에요 그 배우가. 알 거 다 아는 사람이에요. 어려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와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고종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나무 위키만 찾아봐도 신뢰할 수 없는 정보라는 나위 위키만 찾아봐도 인터넷 조금만 봐도 2011년, 2005년 이럴 때에 수많은 기자들이 인터넷상에다 그걸 보도를 했습니다. 안상호의 여러 가지 얘기에 대해서. 그다음에 안부호의 얘기에 대해서도 2009년도에 중앙일보 기자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 기자도 얘기를 했고 인터넷 조금만 찾아봐도 다 나와요. 그거를 나와가지고 어떻게 우리 하영 씨는 이화여대 예술대학을 나왔는데 그리고 중학교도 예원중학교를 나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의사나 간호사 역할을 잘해요? 우리 집안이 4대조부터 다 의사였어요. 만약 진실을 안다면 그런 소리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런 소리 그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그런 소리. 예. 물론 집안에서는 자기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쪽으로만 얘기를 해서 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겠죠. 생각했던 예, 것 같아요. 의원님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친일파를 강의하면서 늘 하는 생각인데 밥상머리 교육이 최고의 교육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예. 자기 집안에서 밥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할아버지가 어쩌고 우리 증조부가 어떠고 하는 이 이야기가 어린애들 머릿속에는 인이 박혀 있는 거예요. 네. 딱 낙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고종 황제를 직접 진단했고 뭐 조선 최초의 어떤 양의원을 세운 사람이고 이렇게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나라 벌어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그거는 뭐 그냥 뭐 당시에 또 전문직이니까 뭐 하다 보니까 그래 됐겠지. 그런 게 문제라니까. 근데 반면에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예. 완전 내팽겨져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오디오는 또 이따가 나갑니다. 영상은 이제 예. 주말에 나갈 텐데 예. 그분들이 삶이 진짜 너무 가슴이 아파. 후손분들의 후손분들. 삶이. 심지어 그걸 조롱하는 자도 있었잖아요. 예. 무슨 만화가인가 네, 해서. 만화가. 강제 이주 당했잖아. 예. 참고로 지금 8.15에 맞춰서 음. 일배류 애들, 일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터넷에는 독립운동가분들 조롱하는 게 또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왜 조롱이 한 거야? 예, 김구 선생을 막 예, 이상하게 만들고. 유일한 민족이야. 예. 자기 아픈 역사를 예. 기억하는. 혐오하는 유일한 민족이 정말 예. 미친 문화라니까. 그게 아까 이게 연결되는 거야.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황희두랑 이게 예. 연결되는 거라고. 과거를 1949년도에 제대로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반민특위. 반민특위 예, 우리가 그게 맨날 얘기했죠. 제대로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서 예. 완전히 이제는 너무 잘못 끼워져서 저 밑에까지 막 단추가 어긋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비전문가지만 네. 감히 한 말씀 못한다는 그 지금은 이제 사실 너무 늦어져 버렸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이제 그동안에 아픈 역사들을 겪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공공 분야나 민간 분야에서 소위 친일 잔재라고 하는 것이 네네. 여러 흔적으로 남아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문직 친일파를 보고 반색을 했던 이유가 우리가 친일 인명사전에 놓을 때 또 일정 직급 이상만 또 해가지고 또 하급 관련 다 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렇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친일파가 망가뜨린 어떤 공조직 이런 거 얘기할 때 독립군 때려잡던 놈들이 한국 군인이 돼가지고 장군이 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예. 그다음에 독립운동가 잡던 순사놈들이 또 경찰이 돼가지고 경찰을 망가뜨렸다 얘기하죠. 예. 그러면 그 친일파들은 군대하고 경찰에서만 그랬을까요? 다른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정부 수립이 됐어. 외교부가 만들어졌어. 그럼 대사관도 수교국가에 설치해서 나가야 돼. 그럼 그 외교관은 누가 나갔을까요? 그렇지. 일본 외교관 밑에서 네. 배운 하국 관료들이 올라가서 나가는 거고 판사 검사가 부족해. 누가 했을까요? 일본 판사 검사 밑에서 하급 관료로 서류 정리하고 하던 사람들이 자격 얻어가지고 한 거예요 다. 진짜 분야별로 다. 분야별로 다.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죠. 일본 공무원들 밑에서 하급 관리로 하던 버릇을 공무원 양식부터 그대로 하니까 그거 뿌리 뽑기가 이렇게 힘들었던 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 거야. 기회주의자들이 다 잘 됐거든. 그렇죠. 우리는 그거를 다 알아요, 솔직히. 느낌으로도 알고 피부로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너무 많아 우리 사회에. 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고 이거를 빨리 뿌리 뽑아야 됩니다. 이게 또 역사 리박스쿨 다 연결되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예. 그때 그 아까 그 책 그것도 사실 그때 그 리박스쿨 이 내부적으로 매불쇼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때 거기 또 그 정치인 옹호하는 채널에 나가시고 해갖고 또 오해 살까봐 내가 그랬던 걸 알면서 그 얘기를 해. 어쨌든 저봐 어쨌든 그냥 알면서 다 나만 독박스가 생겼어. 그래갖고 그때 내가 못 부른 거야. 내가 설명까지 다 해드렸는데.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너 알지? 이해됩니다. 그 민주당의 그 의원, 그거 그 의원을 막 독립운동가처럼 막 칭송하는 채널에 나가시더라고. 그래 또 괜히 또 오해 살까봐 내가 그랬던 그런 건데 왜 그래 전력이 나한테? 최웅님 여기 벌게졌어. 건강은 여기가 더 안 좋으니까. 진짜 속상한 건요. 우리 어릴 때는 박정희가 대통령이었잖아요. 예. 그럼 박정희가 친일 컴플렉스 같은 게 있었잖아. 네네. 그다음에 옛날에 남노당했다는 컴플렉스도 있고 하니까 예. 그때 드라마나 인형극 같은 거를 봐도 친일파는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항상 묘사가 됐거든요. 예. 나카무라 순사 맨날 나오고 독립운동가 밀고 해가지고 고문하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어릴 때는 자연스럽게 또 이승만을 박정희가 엄청 싫어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세상에 이승만하고 박정희를 같이 엮어가지고 그 둘이 알면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야. 진짜로. 예. 박정희가 책에다가도 썼어. 이승만은 진짜 나쁜 놈이다. 맞아. 자기 저서에. 예. 근데 리박스쿨이야. 그때 기가 막혀서. 어떤 학교길래 그렇게 합칠 수가 있나? 통합적인 학교네. 동작동에서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요. 네. 예. 야 나중에 윤석열이하고 나하고 합쳐가지고 책 쓸.
선정하겠습니다. 윤감스콜. 윤감스콜. 야, 그거 재밌다. 윤석열 최강욱 열강스쿨. 재밌습니다. 아이고, 자, 오늘 이제 고맙습니다. 황희도 이사님 저희가 모신 이유가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조롱 게시물, 혐오 게시물 너무 많잖아요. 네. 그 관련해 가지고 노무현 재단이 박미심의의 심의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박미심의가 이걸 또 심의를 했는데 혐오인지 아닌지 더 따져봐야 된다면서 의결을 보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 따져봐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 얼마나 더 따져야 되고 얼마나 더 심각하게 혐오를 해야 되는지 저는 약간 좀 의아해가지고 모셨거든요. 예.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진을 오늘도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1번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 이게 최근에 단독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뭐 앞에 설명해 주셨듯이 방미심의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이게 조롱하는 게 혐오인가? 특히 이게 노무현재단 차원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게 7월 7일 정통만법 그 개정 이게 이제 시행되는 날짜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또 그동안 준비한 게 있었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심의 신청을 했는데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심각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건 참 심각하구나. 심각한 문제다. 다만 이 개정 망법을 여기에 적용하기에는 좀 여러 논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고인도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 해당하는 거는 맞지만 이게 사회적 신분 요걸 이제 규정을 할 때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서거하실 때 좀 여러 가지 맥락이 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신분만으로 지금 이거를 혐오라고 그러니까 그 규정을 할 수 있겠냐 이거에 대한 좀 얘기가 좀 여러 가지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회적 이게 그 고인 그러니까 특정 개인에 해당하는 건 맞다. 노무현 대통령이 개인이니까. 네. 근데 사회적 신분만으로 이렇게 혐오를 한다고 하기에는 이 서거하는 그 과정에 여러 맥락이 좀 있었잖아요. 정치적 사건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그 좀 복잡한데 한마디로 말을 잘 못하네. 아니 이게 설명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혐오의 근거가 되게 많은 맥락들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여러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만약에 이걸 적용을 했을 때 이게 혐오라고 적용했을 때 나중에 이게 다른 사건하고 연결지면 되게 복잡해진다는 거죠. 조금 부연을 하면요. 이 방미심의가 보통 이런 걸 심의할 때 네. 불법 정보하고 유해 정보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아, 불법과 유해. 예, 그러니까 불법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뭐 도박이라든가 성매매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불법 정보로 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유해 정보는 혐오라든가 조롱이라든가 요런 이제 이게 유해 정보로 이제 판단해서 분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요거는 기존에 그랬고 지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르면은 네. 이게 약간 혼란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혐오라든가 이런 거를 불법 정보로 해놨어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제 박미심의가 딱 봤을 때 이거를 지금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은 불법 정보로 판단해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렇게 판단해도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아마 심의위원들 사이에 조금 다른 판단들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맥락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혐오나 조롱이 아니다라고 해서 유보했다기보다는 그건 아니고. 이 법의 요건에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보세요 지역 성별 사회적 신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특정 지역 전라도는 뭐다 이런 식의 비하 내지는 성별을 가지고 이제 여성은 뭐 원래 뭐가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자들은 원래 뭐 어떻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전형적인 불법 정보를 규정을 해놨는데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어떤 모욕이나 이런 거는 지역 성별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거냐? 과연 이게 그러니까 이제 위원 중에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정한 어떤 정치적 그 지향이나 집단이 있는데 이걸 사회적 신분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편에서 그건 사회적 신분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냐. 그러니까 요런 법에 조금 이제 처음 시행되는데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그걸 굉장히 혐오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네. 뭐 운진가 뭐 이런 거 뭐 있잖아. 예. 뭐 중력절 뭐 이런 거. 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좀 핵심이었나 보네. 네, 이게 사회적 신분.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최욱 MC라고 했을 때 그 MC라는 이유로 공격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단순 MC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지금 상황상 공격을 받게 된 게 여러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복잡해서 이걸 딱 적용했을 때 다른 사안들하고 이제 충돌하게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정통방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방미심의 기존에 있는 심의 규정까지 포괄해 가지고 좀 논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8월에 좀 다시 더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뭐 밖에서 우려하듯이 이거 혐오 아니야, 심각하지 않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심각하지만 이걸 실제 적용하는 것도 다른 문제니까 그런 논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오늘 좀 저희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예. 네. 그 이제 이번 사진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심각하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노무현은 살아있다. 그리고 드럼통 가고 싶냐. 이게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뭔 의미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밈 맞아. 공격이잖아요. 악마와.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은 이게 왜 뭐가 문제지? 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각에선 키득키득대면서 이걸 계속 쓰고 그리고 정치랑 전혀 상관없는 영화, 조폭 나오는 드라마 이런 데에서 이 드럼통 댓글들이 계속 돌겠죠. 그러니까 공격을 받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드럼통 가고 싶냐는 이재명 대통령 악마화로 쓰이는 표현인데 요게 이재명이 이자도 없잖아. 그렇죠. 이자도 없잖아. 그러니까 뭐 일반 정치인들은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 비하야, 혐오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야. 맞습니다. 나경원 예전에 드럼통 예. 사진 찍은 게 다 이거 연결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런 비판을 받고. 야,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부정선거 얘기, 트럼프 얘기, 윤어게인 얘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학생 대표도 나와서 한 얘기가 뭐 채팅, 뭐 일상 얘기, 대화 이런 데 전부 다 이런 혐오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정치랑 연결된다. 그러니까 또 딜레마가 뭐냐면 교사분들은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도 정치 얘기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학생들이 항의를 하는 게. 그러니까 아무 대응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장에 가장 많은 답답한 목소리입니다. 진짜 문제야. 제지하면 막 신고하려고 그러고. 네. 쌤 지금 정치적 중립 위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니, 노무현은 살아있다를 이게 무슨 맥락으로 쓰는 거예요? 그냥 좀 523, 그러니까 5월 23일에 서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뭐 국정원 지하실 523호에 살아있다 이런 밈이 있었습니다. 일베 같은 데서 만들어가지고. 그냥 아무 맥락 네, 없이 아무 맥락 없이 523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네. 만든 밈이 있는데 예. 그게 무섭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요. 얘네들은 그냥 조용한 상황에서요. 노무현 이름만 나오면 빵 터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그런 존재가 예를 들어 요만큼도 없잖아. 네. 그럴 이유가 그게 무서운 거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무현 대통령 따로, 문재인 전 대통령 따로, 이재명 대통령 따로,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따로가 아니고 다 연결된다는 게 핵심인데 맞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뭐 언제적 노무현 대통령 얘기를 지금까지 하냐 이런 지금도 경우가 있어요. 댓글도 지금 그거 올라왔네. 그래요. 그러니까 어. 이게 계속 달립니다. 어. 이게 다 연결된 거고 노무현 지겹다. 언제적 노무현이야. 지금도 올라와. 와, 나 정말.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매불쇼를 좋아하는 분들일 텐데도 이런 정서가 있어. 이게 먹혔다는 거야. 내가 볼 맞습니다. 때는.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다 연결돼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도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멸칭들이 10대들 사이에서 놀이문화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느냐? 예전부터 말씀드리긴 했지만 3번을 보여드리면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아프리카 TV 인터넷 방송 문화를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슈퍼챗을 받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노무현 대통령 비하하는 영상을 송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따라가잖아요. 네. 중간에 보시면 뭐 기초수급자 비하도 하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뭐 운지 얘기하고 그냥 표현하면 니 애 X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하면서 위안부잖아 이런 식으로 위안부 소수자 약자 조롱 이런 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결국 국가폭력 피해자 맞아. 뭐 이런 대형 참사 유가족 소수자 약자 전현직 대통령 이 혐오가 하나로 연결되는데 네. 자꾸 이걸 따로 파편화해서 맞아. 보니까 한 줌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냐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 내가 거죠.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혐오가 거기에서 딱 멈춘다면 이제 좀 그만해라. 라는 게 내가 10,000번 양보하면 양보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게 계속 연결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4번 사진 보여드리면 이 인터넷 방송 문화가 진짜 심각한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느금마, 노예미 이게 크루 이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를 또 정말 많은 그 10대, 20대들이 소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철구 신태일이란 BJ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 심각한 수위의 영상을 올리니까 계정이 폭파가 돼요. 근데 그리고 나서 새 계정을 다시 만들어요. 그러면 또 폐쇄돼요. 이게 83번이나 반복됐다. 참고로 이것도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이후로도 계속 이런 짓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극적이고 이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면 5번 사진 넘어가 보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18 폭동 얘기로 이어지고요. 3.1안 여자 3.1안 한 번씩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밈으로 해가지고 이런 걸 퍼뜨립니다. 근데 참고로 이걸 보면 봐봤자 얼마나 보겠어 이런 생각 보통 하시잖아요. 지금 밑에 보여드리듯이 군 전역 복귀 방송 BJ 철구라는 사람이 군 복귀 방송할 때 37만 명이 봤습니다. 생방송을. 공접이요. 그래서 그때 또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규모고 돈을 또 얼마나 버냐면 지금 한 1년에 수십억을 법니다. 3년에 100억 넘게 벌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6번 사진을 또 넘어가 보면 이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정치랑 무관해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신남성연대 배인규 씨랑 가운데가 감동란, 그 논란의 감동란이고 그리고 철구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합동 방송이라는 걸 하면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러면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게 되겠죠. 우리 형 하면서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래서 실제로 반패미 집회를 배인규 씨가 할 때 그 옆에 서 있는 게 오른쪽 철구가 무대에 올라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층이 비정치 영역이랑 정치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따로 있지 않네. 하지만 이렇게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야. 결국에는. 이런 지점을 통해서. 그리고 7번을 보여드리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게 BJ 철구 신태일 사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둘 다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먼저 철구는 원정 도박, 불법 사채, 사기 논란까지 해가지고 피소가 됐고요. 단위를 보시면 60억 사기로 피소. 원정 도박 이 단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이 신태일은 미성년자 성착취 생중계에서 징역 6년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혐오 콘텐츠를 엄청 생산해가지고
그 한 10년 전후 10년 정도 그 엄청나게 인터넷 방송 문화에 해악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지금 처벌받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걸로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잘못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이 저지른. 예,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뭐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 이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사회 통념상 아까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걸로는 전혀 이들이 처벌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게 학교 교실로 들어가고 맞아. 뭐 대학으로 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MB 때부터 예. 이게 차근차근 진행된 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20대가 왜 민주당을 떠났는지 아냐 하면서 아주 게으른 평론들을 해요. 아직도 아시죠? 맞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내로란 분이 문제입니다. 검찰개혁 20대가 관심도 없는 거 이거 하니까 20대 다 떠납니다. 맨날 그런 게으른 평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청년의 현실에 대해서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고 대책을 마련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맞는 해야죠. 일인데 예. 지금 그 점을 짚어주셔서 제가 꼭 좀 말씀을 보태고 싶은 게 어제 제가 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성공한 한국인 기업가분 뭐 이런 분들을 우연한 인연이 돼가지고 만났어요. 근데 황희두 이사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황희두 이사가 그 전부터 이렇게 국정원 심리전단을 중심으로 해왔던 쭉 작업들이 지금 어찌 보면 꽃을 피운 거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를 짚은 거는 미국의 현실에 비춰봐 너무 맞은데 그 양반들이 그러니까 IT 전문가들이 볼 때도 지금 세상을 정치인들이 테크니컬한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건지 너무 지금 인식이 떨어져 있다. 자기는 그게 너무 걱정이다라고 말씀하더라고. 그러면서 황희두 이사도 문제가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되는지 너무 잘 파악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조종 방법에 대해서는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저한테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기업을 꼭 살펴봐라. 그 얘기를 아시죠? 그 뭐요? 그게 뭐냐면 뭐야?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름이 많이 들어봤잖아요. 많이 나왔죠. 네.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라고 해가지고 네. 미국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략을 책임지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우리 쪽에 전략을 만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저 투자자를 모집해 만든 회사인데 네. 여기서 한 일이 뭐냐면 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들을 무단 수집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각각 갖고 있는 그 빅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인 그 약점 같은 게 있잖아. 이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집을 갖고 싶은데 집이 없어가지고 너무 분해. 응? 아니면 이분은 나는 지금 취업이 안 돼가지고 너무 분해. 이런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거기를 타겟팅을 해가지고 맞아. 민주당 정부가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힘든 거다라는 메시지를 딱 그러면 적재적소에 타겟팅해가지고 타겟팅해서 보내는 제대로 거. 먹히지. 그 다음에 그 유권자 정서를 말하자면 유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쓴 방법이 태그, 해시태그, 그다음에 밈 그때 썼던 방법이 그다음에 뭐 봇 같은 거 돌려가지고 매크로로 막 쫙 뿌리는 거 있잖아요. 댓글이죠.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그런 걸 해서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미국 현지에서 트럼프가 처음 출마했을 때 좀 박명수 씨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 박명수 씨처럼 이렇게 호통치는 캐릭터로 사람 웃기던 사람이 대통령 나온다고 하니까 개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옛날 심슨 만화에도 보면은 웃기는 소재로 트럼프가 대통령 나간대 그러면서 나오잖아 만화에. 그 자체가 유머였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됐겠냐. 맞아. 이런 작업들이 밑작업이 다 이루어져가지고 맞아요. 그게 된 거다. 맞아요. 근데 그것을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트럼프의 성공 사례가 생기니까 이게 전 지구의 극우 세력들한테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이거를 다 지금 흡수해가지고 네. 그 방법을 쓰고 네. 심지어 우리나라 극우도 지금 저쪽 극우 미국 극우하고 연계돼 있다는 흔적들이 막 애니첸 이런 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 기법들을 전수하고 있다. 이 진짜 중요한 얘기. 이게 AI하고 결합이 되면 진짜 심각해진다. 네. 이제는 누가 진짜로 말한 건지도 구분이 안 되는 때가 되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야. 근데 지금도 게으른 평론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민주당 잘못한 거 많지. 그거 하나 딱 떼가지고 이러니까 20대 다 떠난다. 아니 그러면 그런 사례 국민의힘이 2만 가지 나올 텐데 설명이 바로 안 그런 건 되거든요. 안 하지. 질문 하나만 들어가도 설명 안 돼. 맞아. 근데 그러고 있어. 그러면 댓글에 역시 우리 마음은 뭐 당신이 뭐 역시 제일 잘한다. 민주당은 이런 걸 보고 배워야 된다. 맨날 이런 게으른 평론들 하고 있다니까. 난 진짜 속상한데 너는 오죽하겠냐 임마.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거 장악해가지고 쇼츠 뿌리고 하는 게 지금 다 이런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희 의원 같은 사람 그 버스하우스 얘기나 하고 있고 그런 거야. 청년은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고 다들 하니까 청년 정치 하니까 버스 갖고 나오는 거야. 아유 나도 이렇게 열받는데 얘는 오죽하겠냐. 그래서 요즘 좀 전투력이 답답해가지고 그래 너무 그리고 싸우지 말고. 예, 아니 근데 이게 실제로 되게 중요한 게 AI 프로파간다 그래서 정말 우려되는 게 지금 이거 대비 안 해놓으면 나중에 막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맞아요. 지금도 뚫려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인지 자체가 안 돼 있어요. 그게 제일 우려가 되고 MB 국정원 얘기 언제까지 할 거냐 되게 게으르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철구 이런 BJ들이 저도 아는 사이였습니다만 그들이 뭐 국정원 직원은 아니잖아요. 그건 제가 알죠. 근데 이게 자발적인 생태계로 형성이 되게끔 그걸 이제 처음에 씨앗을 뿌리고 여기에 올라타서 정보 환경을 지금 이렇게 만들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뚝 잘라내서 언제까지 MB 타령할래? 정신 못 차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치인들이 솔깃하는 거죠. 맞아. 아, MB 언제야? 참고로 그 조직들을 윤석열 정부 때 다 부활시켰다는 걸 얘기를 해도 이것도 음모론이라 그래요. 맞아. 그러면서 내란 청산을 한대요. 뭔 청산을 한다는 거지? 지난번에 오혁진 기자 나왔을 때도 우리가 인지전 얘기하고 했잖아요. 네. 그대로 부서 남아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맞아요. 이게 그래서 중요한 게 8번으로 가보면 일단 롤모델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롤모델은 저도 롤모델이 된다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비정치 영역. 이게 무슨 짤이냐면요. 말왕이라는 그 유튜버가 있습니다. 유명하잖아요. 예, 유명하잖아요. 네. 인터넷 초통령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한때 BJ 철구 신태일 아까 보여드렸던 그들의 별명이 초통령이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 뭐 세대를 전체를 싸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유행한 게 앙키모찌라는 말. 한 번쯤 이게 젊은 분들 다 들어봤던 얘기거든요. 예. 그 유행어가 지금 말왕이 나오면서 장충동 왕족발 보쌈이라는 밈이 있어요. 그냥 보쌈 이렇게 밈인데 그 되게 유해하던 이런 유행어가 다른 쪽으로 지금 옮겨가게 돼서 다행이다. 그래서 이 초통령, 이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거는 민주당 타이틀 달고는 저들의 롤모델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인스타그램 아까 뭐 말씀도 주셨지만 거기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영상을 많이 만든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알고리즘을 또 태워가지고 하는 문제가 있고 그걸 또 활용하는 세력들은 민간의 자발적인 대응으로 절대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알고리즘 문제지 콘텐츠 문제가 아니다. 그 차원이 있고 핵심은 롤모델. 이게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변해가는가. 이게 이제 사회 분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네. 두 번째는 9번으로 넘어가 보면 롤모델은 이제 우리가 뭐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지. 그 차원에서 이제 법적 대응도 전 반드시 필요하다 봅니다. 물론 저도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다 보지만 그 책임.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동안 고소를 했던 건데 악플러들 입장에서 마음을 왜 놓을 수 있냐.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루언서들이 그런 표현을 쓰는데도 처벌 안 받잖아요. 그럼 일반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내 앞에 벽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안 받는데 그렇지.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하는 겁니다. 그렇겠네. 그래서 이게 10번으로 넘어가 보면 최근에 연예인들이 적극적으로 지금 악플 대응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익명의 방패가 뚫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지금 믿고 있었던 게 익명의 방패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익명의 방패가 뚫리는 사례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시간상 아마 오늘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고 네, 이제 정리해야 돼요. 네. 그래서 11번으로 넘어가 보면 몇 번까지 있어 사람 불안하게 16번. 아니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이게 뒤에 이렇게 시간상 네. 그래서 나만 아니면 되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 제가 강의를 다닐 때 항상 하는 얘기인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집단적으로 앞을 남길 땐 다 내 편 같잖아요. 내가 막 진짜 한 1000만 명하고 같이 다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소장은 개인이 받아요. 네. 그럼 그거를 딱 받았을 때 사람들이 도와주냐? 안 도와준다. 이건 제가 지난 7년 동안 거의 100건 넘게 고소하면서 본 거거든요. 그럼 막상 고소당하면 합의하고 싶다. 그리고 사과한다. 네, 같이 싸우던 이 동료들은요 손절해요. 나만 아니면 돼 하고 조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지금 제가 좀 계속 강의 다니면서도 얘기하는 건데 네. 나머지 추가적인 조의대 건 다음 얘기만 더 시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의대는 지금 대법관 제청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 자체가 지금 위헌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어제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죠. 반년 넘게. 예. 그리고 조의대가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재판을 가져가 버렸어요. 전원합의체요. 예. 언제 이게 결론 날지도 몰라요. 조의대는 이재명을 제거하고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것 아니냐. 우리는 이런 의심을 줄곧 해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덕수의 만행을 잠깐 좀 살펴볼까 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리를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야 됩니다. 네. 네, 2024년 12월 26일에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보류한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죠. 그리고 12월 27일에 한덕수 탄핵 소추일이 이제 가결이 직무정지가 됩니다. 근데 12월 31일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2명만 임명을 합니다. 마은혁 당시 후보는 안 했어.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뒤에 보시면은 2025년 3월 24일에 한덕수가 또 직무복귀를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4월 4일에 윤석열이 헌재 파면이 되고 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또 헌법재판관을 4월 8일에 지명을 하는데 문제 이완규 와. 법제처장 전 함상훈 이런 분들에 대해 그렇습니다. 지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미임명 이 건으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어요. 이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안 다뤄. 다행히 이진관 판사한테 재판을 받고 있어요. 네. 그나마 다행이네 진짜. 그래서 헌법재판관을 너 당시에 왜 임명하지 않았냐고 물어봐. 그러니까 한덕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바빠서. 자, 진짜 아우. 와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 교도소 이 수감하는 게 교화의 작용은 못하는 것 같아. 아직도 그러고 있더라고.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함께 보시죠. 피고인은 2025년 3월 24일경 직무에 복귀했음에도 선출된 지 약 2달이 경과한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복귀는 했습니다만 당시에 정말 대한민국은 위기 상황에 있었다. 경북 산불은 역사상 가장 큰 산불로 나왔고요. 한편 또 트럼프는 관세, 이러한 국가의 재난 상태,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3월 24일 날 복귀해서 해야 되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11회에 걸친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평의에 들어갔고 선고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아니한 상황으로서 당신은 국가의 수반이 직무에 복귀하거나 파면이 될 경우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안이 후순위로 밀릴 수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국가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산불, 경제 위기 이런 문제도 굉장히 컸다. 전자결제로 인사 재간에 딸깍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업무가 바빠서 못하셨다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2번이나 결정을 해서 임명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거 그냥 전자 재간 결제만 하시면 되는데 바빠서 못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이 보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진짜 아니 저 말만한 게 아니라 꼭 덧붙이던데 제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을 계속해. 저 진짜 나쁜 사람이야. 아,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 나 진짜. 아니, 뭐 소화기 들고 자기가 불 끄러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딸깍 한 방이면 되거든. 와, 자 그리고 아무리 봐도 저는 한덕수는 이재명 후보가 날아갈 것을 알고 대선에 출마한 것으로 저는 의심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조희대가 협조한 걸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엄청 강력하게 의심했잖아요. 의심했었어. 예. 그래서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그냥 시간의 순서만 딱 나열해 놓은 겁니다. 이것만 봐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부재가 선고가 되는데요. 검찰이 3월 27일에 상고를 하거든요. 3월 28일에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됩니다. 근데 4월 22일 오전에 소부인 2부에 배당이 되고 그날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에 갑자기 회부를 합니다. 그러더니 4월 22일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고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을 하는데 이때 대법관 표결이 이루어지고요. 문제는 5월 1일입니다. 5월 1일에 3시에 여기서 매불쇼에서 라이브로 봤죠. 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지는데 이재명 후보는 이제 날아간다고 본 거지. 그렇습니다. 근데 바로 1시간 뒤 오후 4시에 한덕수 총리가 사퇴를 하면서 와. 갑자기 지금 그렇죠. 뭐 대선이라든가 이런 네. 쪽으로 그리고 실제로 나왔고.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 후보 바꿔치기까지도 맞아요. 그렇죠. 시도를 했고 누가 봐도 의심스럽잖아. 그럼요. 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진관 판사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물어봅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이거 조금 의심스러운데 하면서 물어봐요. 예. 자, 그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관련해서 그 윤석열 탄핵 결정 전까지는 임명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치 상황에 비춰보면은 뭐 피고인의 생각과는 무관하게 여러 정치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런 자기 정치 입장을 설명하면서 피고인한테 말을 했을 법도 한데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었나요? 그런 얘기를 별로 한 기회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단절된 상태로 많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피고인의 통화 내용 등을 보면 사실 그게 단절된 건지 약간 의심스러운데 여러 뭐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여러 가지 경위들을 보면 피고인은 그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고 그 전에 뭔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먼저 지명을 하고 해두는 게 오히려 피고인에게 여러 가지 유리할 수도 있다는 생각하에서 급하게 이렇게 지명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거 처음으로 물어보더라고. 나는 그래서 지금 조희대가 걱정된다는 겁니다. 조희대가. 맞아요. 예. 요거 이렇게 잠깐 좀 한번 짚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검찰 개혁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 이제 출범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수청을 꾸려야 되거든요. 중수청은 이제 총 정원인 2,800여 명이에요. 거기 한 90%가 수사관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검찰청에 있는 수사관들 그리고 검사들이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검사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어. 나 이게 좀 걱정이 되는데 관련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안 갑니다. 예, 검사들은. 안 가? 중수청도? 갈 생각이 없죠. 검사들이 이게 딱 어디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본인들을 공무원 직급에서 한 상급 정도 평검사가 신임 검사를 상급 정도 대우를 받는다라고 여비 규정 직급이나 일부 보면 그런 게 이제 상급에 맞춰서 되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검사는 원래는 이제 그런 급은 없죠. 예, 급은 없죠. 그냥 평검사 그다음에 이제 그 검찰총장이 있는 건데. 난 그것도 약간 웃겨. 근데 또 중간에 이제 검사장이라고 그래갖고 또 웃기다고 예. 지들은 뭔데 달리해 그거를. 근데 아무튼 이제 보통 그래서 어떤 일도 있냐면 검사들이 파견을 가잖아요. 그럼 네. 평검사인데 네. 자기는 상급이라 이거야. 근데 자기는 직원이야. 근데 과장이면 뭐 상급, 4급 이렇게 되거든요. 나보다 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검사가 4급이면 그렇죠. 네, 과장이 한 4급 정도면 이제 과장, 정부 부처에 뭐 법무부 과장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 검사가 그 밑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자기는 상급이니까. 조금만 말씀을 보탤게요. 네. 그게 문재인 정부 때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에 열받아. 소위 검사장이라는
그 호칭 이제 쓰지 마라 그러고 차도 다 뺏고 막 이렇게 했는데 장 기자님 말씀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앙부처마다 다 과장이 있고 국장이 있고 실장이 있고 차관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총리실에서 예를 들어서 국장 회의를 합니다. 네. 부처에 관련된 업무와 함께 협의해야 될 때. 그럼 다 부처마다 다 국장이 갈 거 아니에요. 법무부는 과장이 가. 아씨. 왜냐하면 지들끼리 부장검사가 과장인데 1급이라는 거야. 그럼 심지어 가가지고요. 제일 상석에 앉아. 니네들은 다 2급이지만 나는 1급이다. 그런 짓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왜 그렇게 용인해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정말- 마인드가 있으니까 얘네들은 중수청에 안 간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가면 4급 지금 대우 받는 걸로 평검사는 지금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체도 굉장히 특혜가 많아 이번에. 왜냐면 중수청은 채우긴 채워야 되니까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갈 때는 시험을 안 봐도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경찰이 여기 중수청으로 가잖아. 시험 봐야 돼. 그리고 지금 검사들이 검찰청에 있다가 중수청으로 가잖아. 월급도 더 줘. 돈도 더 주고 시험도 안 보고 오기만 해라. 안 가니까 여러 가지 이제 당근책을 고민을 하고 있죠, 정부에서도. 근데 이제 대놓고 또 해주면 말 나오니까 그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인원 채우는 게 뭐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평검사들은 안 갈라는 것 같고 간부 검사 중에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미래를 도모해야 되는 또 그렇죠. 저기들이 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똘마니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 거기는 이제 옮겨 가가지고 우리가 상층부를 장악하자. 그런 이런 움직임이 얘기도 있어요?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방 중수청장으로 갈 수 있다라 그러면 한번 가볼 수 있죠. 그러면 장이니까. 위험하네. 네, 장이니까. 네. 아니 공수처 만들 때도 우리 갔다니까 실제로. 그런 마음으로. 네, 공수처 만들 때. 이건 좀 위험하네요. 위험해요. 네. 그러니까 꼭 안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경찰관들이 오히려 그거 가가지고 또 검사 밑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러면서 또 거기서도 꺼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걱정이지. 최욱이 네가 검찰 개혁 앞장섰으니까 네가 다 해결해라 하는데 예 할게요 제가.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검사들 사이에서 분위기는 지금 수사권을 뺏겼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곧 되찾아올 수 있다. 그런 생각 갖고 있지. 곧 되찾아올 수 그거를 아예 그냥 싹을 잘라줘야 돼.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최강욱 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층부랑 이게 좀 밑에 검사들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상층부는 이제 정치적인 고려들을 하죠. 자기네들이 검찰의 어떤 책임지는 자리에 있을 때 검찰 개혁이 됐다. 검찰 개혁을 막지 못했다라는 어떤 검찰 조직 안에서 보면 죄의식이 있구나. 뭐 그냥 만고의 대역죄인 같은 검찰 조직 안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좀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사표 던지고 나가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좀 복잡할 텐데 네네. 검찰 조직에 당분간 더 있으려고 하는 그 검사들은 이 정부 곧 끝나 그리고 원상복귀 돼라는 믿음이 강하게 있다고 합니다. 아니 실제로 민주당 전당대회나 이런 거 보고 조롱하면서 좀 봐라. 흔들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요거 법 시행될 때 계속 사건 지연시키고 흔들어 봐라 견딜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 좀 특사경 얘기로 검찰 개혁 한번 좀 풀어볼게요. 네, 특사경. 이게 이제 특사경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요걸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제 디테일한 부분에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수사권을 뺏겼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보면 시행령에서 등자 하나가 붙으니까 맞습니다. 원상복귀 되잖아요. 원상복귀 됐죠. 그 싸움이 이제부터 치열하게 벌어질 거예요. 또. 네. 이제 제가 작년 10월부터 특사경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왜 특사경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제 수사권이 뭔가 날아갈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검찰이 블루오션 돌파구로 찾은 게 특사경이에요. 왜냐하면 특사경이 돈 되는 사건을 많이 합니다. 금융, 주가 조작, 금감원의 특사경 있잖아요. 특허처, 이제 지식재산처죠. 기업 간의 특허 분쟁 이런 것도 특사경이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하면 안 와닿는데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특사경이거든요. 이거 돈 되는 사건이야. 돈 되네. 밀수 사건. 네, 밀수, 뭐 조세, 관세, 환경, 기업이 환경 오염시켜서 대규모의 어떤 무슨 환경 그게 크다. 그거 성문학적이잖아요. 네. 이런 거 이제 특사경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거고 또 며칠 전에 보도 보니까 건보공단이 새로 특사경 만들기로 했다고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보도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사경으로 많은 수사가 옮겨갈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에 안에 있으면 그걸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경찰 그래 니네 강도나 잡고 절도나 잡고 성폭행이나 해. 그거 돈 안 되는 거. 성폭행 잡는 거야. 네, 잡는 거. 네, 잡는 또 거. 말씀 필 뻔했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제 특사경에서 뭐 주가 조작, 무슨 대규모 금융 사기 이거 금감원 특사경이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들이 지키자라는 계산을 했는데 그게 제 예언대로 됐죠. 제가 작년 10월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지? 특사경. 일단 제가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되게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진짜 작년에는 이 얘기를 저밖에 안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1월에 정성호 장관한테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특사경 문제. 네, 특사경 문제. 요 영상 하나 볼게요. 요거 우리가 많이 다뤘어. 내가 이거 관심 많이 가졌어. 내가 그 법무부에서 나오신 분이랑 내가 이걸로 한번 얘기 한번 했었잖아. 함께 보시죠.
그 사람들도 어차피 권한이 부여되면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왜 구조적으로 그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수사라고 하는 사법작용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기소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어떤 지휘를 받지 않게 되면 또는 조언을 받지 않게 되면은 증거 수집 단계부터 문제가 되고요. 또 법률 구성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특별사법경찰 도입 취지는 검사나 경찰이 이 수사를 다 감당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해당 분야는 특수한 전문성이 있는 분야라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또는 어쨌든 민간 기구에게 조사나 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그 법 절차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전문적으로 하게 하기 위한 제도잖아, 그죠? 그런 데서 법이 위반된 거를 조사를 해서 불법을 교정하는 거를 굳이 검사만이 승인할 수 있다.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사경 이거를 왜 굳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느냐? 지휘 받으면 안 되고 독립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정성호 장관이랑 좀 지금 의견이 반대되죠. 의견이 지금 갈렸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지시대로 됩니다. 뜻대로. 수사지휘 권한이 삭제됩니다. 이미지 1번 한번 띄워봐 주세요. 이게 검찰청법 전행입니다. 여기에 지금 마이크. 네. 예, 2호죠. 2호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 경찰관리 지휘 감독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검사가 10월 2일부터 바뀌어서 시행되는 공소청법을 한번 볼게요. 공소청법. 여기 1번부터 쭉 8번까지 있죠. 네. 검사의 직무.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 권한은 없습니다. 삭제가 됐어요, 실제로. 근데 삭제로 돼서. 그러니까 박수 칠만한 일이죠.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왜?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이렇게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전권 송치합니다. 특사경이 수사하는 거는 전권 송치하기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전권 송치만 하느냐? 지금 분위기로 봐선 수사 초기부터 검사랑 협의해서 수사해라. 공소청 검사랑. 공소청 검사랑.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은 삭제가 됐는데 법 조문에서 네.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금 민주당의 당론, 당연히 이제 검사들의 얘기를 들어준 거죠. 받아준 거죠. 민주당이.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검사가 사실상 수사 지휘권을 가지면서 특사경 수사를 협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주려고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 네네. 특사경 수사지휘 권한 좀 주면 어때? 뭐 협의해서 하면 잘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전권 송치잖아요. 네. 거기에 플러스 지금 또 그 뭐 노인, 뭐 여성, 아동에서 7대 범죄도 전권 송치, 의무 송치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검찰의 대규모 수사 인력이 남아 있어야 돼요. 검사 외에 수사관들이. 예. 그리고 특사경이 전권 송치를 하면 특사경들도 가서 압수수색을 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을 하면 포렌식도 하고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대검의 과학수사부 아래 포렌식 센터 있죠? 네. NDSC. 그거 이제 검찰에 남겨놓자고 하겠죠. 뭐 지금 이제 그 얘기 나오고 이미, 있죠. 이미 그렇죠. 예, 이미 그거 나오고 이미. 있죠. 왜? 특사경 수사를 우리가 제대로 협의해서 하려고 그러면 특사경 그 압수수색한 거 어디 가서 분석해? 뭐 국가서 가서 해달라고 그래? 뭐 어디 가서 해달라고 그래? 대검에 야 있잖아. 여기 가서 하라고 그래. 얼마나 좋아.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처럼 특사경이 수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 아주 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특사경은. 그러고 나서 정권 송치니까 공소청으로 넘어가. 그럼 얘네가 이거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다는 거야? 당연하죠. 기소 안 하면 당연하죠. 기소 안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고 보안 검찰 수사, 개혁한 거 보안 아닌가? 수사 요구 이게 크게 이제 쿠팡 퇴직금 사건이 딱 그 케이스죠. 우리가 열심히 했어. 근데 검찰 조직은 야 그거 뭐 왜 기소해? 그거 무죄 줘야지. 김건희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금감원에서 적발해가지고 통보한 건데 그렇죠. 그냥 넘어간 거잖아요. 경찰로 그러니까 이게 갔다가 올라오는 걸. 이런 식으로 특사경이 정권 송치되고 협의해서 하라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아유 검사들 많이 수사권도 뺏기고 하니까 이런 정도는 들어줘도 되겠지라는 게 아니라 검찰의 수사 인력, 수사 역량, 수사 조직 요걸로 연결이 돼서 요게 검찰 조직에 그러니까 이제 공소청이죠. 그대로 다 남게 되는 구실이 돼요. 이미지 하나만 더 볼게요. 이게 이제 포렌식 센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미지 3번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뉴스버스 네. 기사인데 디넷. 이거 우리 이진동 기자가 윤석열이 그 부산 저축은행 그 부실 그 저기 대출 비리 그 부실 수사했다고 기사 썼다가 검찰에 수사받았거든요. 맞아. 그리고 검찰이 뉴스버스에 이진동 기자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럼 압수수색을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에 있는 전체 정보를 다 뜹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간 다음에 범죄랑 상관 있는 것들만 선별 작업을 거쳐요. 그럼 선별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제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핸드폰 전체 정보를
대검이 갖고 있는 D넷이라는 서버에 저장시켜 놓고 있는 걸 이진동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 봤어 그거를. 이진동 기자한테 걸렸어. 맞아. 직접 봐버린 거예요. 봐버렸어. 이거를 검사들이 이거를 계속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하고 싶겠지. 이 자체가 권한이고 이 자체가 권력이거든요. 네. 이게 있어야 사람들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우리를 여전히 떠받들어주고. 뭐 그렇겠죠. 그게 캐비넷이 네, 그렇죠. 말이에요. 이게 또 범죄 정보랑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범정기능,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고 이름을 바꿔놨는데 범정기능도 갖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원론으로 들어가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금방 돌아와 바뀌는 게 없어요. 이 시나리오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포렌식 센터 있어, 뭐 압수수색 분석하는 거 기능 다 갖고 있어, 수사 인력 갖고 있어, 뭐 범죄정보 정책관실 다 갖고 있어. 법 하나만 바꾸는 순간 다시 예전의 검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이 싸움이 남아 있는데 민주당은 여기서 그냥 거의 검찰 얘기를 들어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좀 답답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싸울 힘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건 아시잖아. 그건 맞아요.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네. 굉장히 저는 법은 잘 몰라서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는 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지금은. 네, 저도 답답해요. 이건 이게 안 돼.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다. 네, 중요한 문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으려면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좀 완성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상당 부분 좀 후퇴하거나 뭐 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지적 하나 좀.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총리실의 TF가 만들어졌으면 거기서 법안을 새로 만들겠다는 연구를 할 게 아니라 법안이 수사권 폐지로 갔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그거를 각 부처가 모여가지고 정리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알겠습니다. 자.